안녕하십니까. 김종기 국어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치러진 우리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총평 리뷰, 그리고 독서와 문학의 전문항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예상 1등급 컷은 언매 기준으로 88점 정도, 화작 기준으로 92점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종합 난도를 볼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는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작수, 작년 수능과 아주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이 난이도 조절이 이번에 선택 과목에 의해서 좀 많이 됐어요. 즉, 언어와 매체가 또 역시나 상당히 어려웠고, 화법과 작문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꼈을 거고, 선택 과목에 의해서 문학 독서 운영에 어려움 느낀 학생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 과목 준비의 어떤 중요도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학 독서는 어땠는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도는 중하입니다. 중하. 쉬웠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독서론도 굉장히 쉽게 나왔고, 제재도 어려운 주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만, 본문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사회지문은 거의 거두다시피 하는 아주 쉬운 지문이었고요. 과학지문은 그나마 읽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만 있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정도라고 보입니다. 독서가 왜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이거는 시간을 줘도 못 풀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평가원,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거의 모든 학생이 다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독서가. 이게 이제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학으로 넘어갈 건데,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자, 당연히 시험에서 전체적인 적정 난도를 딱 잡고자 하면, 독서가 쉬워지는 추세라면 당연히 문학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변별력을 고수하려고 할 텐데요. 독서가 어렵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문학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연계에 대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문학은 언제나 25분에서 27분, 30분은 절대 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계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야지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게 요 마지막에 비연계 현대소설 염상섭 작가의 두 출발이라는 요 소설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은 EBS 연계도 있고 시간상으로 빨리빨리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현대소설 두 출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그래서 종합 난이도는 역시 보통보다는 충분히 어려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은 독서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놓은 독해력을 잘 유지하시고, 고난도 제재인 경제와 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시간 절약과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조금의 수월성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능 2달 남았죠.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어떤 저의 여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독서는요 언제나 당연히 본문을 잘 뚫어내야 돼요.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독해력 자체 향상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을 만들어 놓으시고, 본문을 이해해 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일치와 이해로 잘 풀어주시면 되겠다. 독서는 언제나 독해력 자체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죠? 특별한 스킬이나 문제풀이 방법론 그런 건 없고요. 결국 본문을 잘 읽어낸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하자라는 기본 원칙을 늘 잘 지켜주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연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계는 거들 뿐이에요. 연계는 시간 단축 및 긴장 완화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서 EBS 연계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화전가나 또는 현대시 경사에서 느꼈듯이 미리 알고 들어갔냐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 소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전체 시험 운영에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 준비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풀 때 선배들은 연계 받았을 텐데 이러면서 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수능 기출 자체로 풀지 않습니까? 즉 연계와 상관없이 수능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뚫어낼 수 있는, 수능 평가원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감상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연계로 모든 걸 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연계되면 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정말로 제대로 읽어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에 대한 일관적 접근 방법론을 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체화한 걸 계속 연습해줘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연계는 거들 뿐이다. 근데 실전에서 EBS 연계의 중요성을 절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계 공부도 철저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화법과 작문도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나왔지만 특히 언어와 매체가 6월에 이어서 9월도 역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매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량을 늘려주시고 그리고 틀릴 걸 각오하고라도 이번에도 화법과 작문과 비교했을 때 언어와 매체 한두 개 평소보다 더 틀렸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 운영이 더 중요하다. 그 상황에서 거의 다 맞거나 또는 틀리는 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러면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화법과 작문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갈 테니까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공부량에 따라서 그렇게 잘 공부해 주시면 되고, 화법과 작문 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보다 쉬운 대신에 시간 확보를 그만큼 하셔가지고 문학 독서의 어떤 정답 많이 골라주시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시험 운영에 대한 제언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드린 건 독서가 어려운 시험에 있어서 선택 과목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제 문학과 독서 순으로 푸는 거를 일반적으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요, 평소에. 왜냐하면 독서 지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독서 지문은 10분을 주나 15분을 주나 2시간을 주나 어차피 틀릴 것 같은 지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들을 뒤로 몰아서 어려운 것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추는 걸 전제로 승부를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가 어떻다? 안전하다. 독서가 어려울 때 독서를 먼저 풀어버리면 독서에서 멘탈과 시간 다 갈리고 날려버리고 문학을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학을 못 맞추면 억울하지 않냐라는 논것 때문에 이런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만, 이제는 문학이 어려운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이요. 올해 수능 독서는 평가원장님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정황, 평가원 시험의 6월, 9월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독서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처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에서는 차라리 독서를 빨리 쳐버리고 문학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습니다만 순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습들을 또 좀 해보시고, 또 제가 제 수업에서 매주 아침 모의고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연습도 해보시고 이 연습도 해보면서 최적 전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에 맞는 전략이요.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자,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제 생각에 2026학년도 수능은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9평보다 아주 조금 어렵게. 문학은 지금 9평보다는 아주 조금 쉽게 해서 난도를 비슷하게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엄매 88 정도, 엄매 1등급 컷 88에서 90 사이인 작년 수능과 유사하도록, 또는 작년 수능보다 아주 작게 어렵게, 아주 조금 어려운 정도 수준, 거의 차이를 못 느끼도록 그 정도로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 여하튼지 간에 일반적인 과거의 수능보다는 문학에 더 어려움이 실려 있을 거는 맞다. 과거의 수능보다는. 전 요거는 이제 9평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거 수능보다는 독서보다 문학이 더 어려워지는 수능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문학에 대한 대비를 남은 기간 동안 좀 철저히 해주시고, 독서에 대해서는 이제 읽는 방법, 독해력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시하고 어떻게 일치 문제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면 수능 당일날에 당황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총평과 리뷰를 정리 드리고, 자, 이제부터 이제 전문항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독서부터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독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제가 그 독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독서 시험 현장에서 제발 부탁인데 빠르게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대충 시문 쉽네 하면서 막 고전시가 읽듯이 빠르게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정독하셔야 됩니다. 독서지문 본문 읽을 때 제발 서두르지 말고 납득하며 읽으세요. 이따 저랑 다 읽어볼 건데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며 읽고, 단순히 사실이 나열되고 열거되어 있으면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예시까지 있으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읽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10분을 소비하기로 했다. 한 지문에 10분을 소비하기로 했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는 6, 7분까지 읽는데 소비해도 나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읽기에 많이 투자한 만큼 문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리기 때문에 결국 읽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빨리 읽는 어떤 그런 강박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들 읽는 속도를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지문에서 아이들이 3분 만에 대충 읽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난리가 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4, 5분 정도 정말 눌러서 읽으신 다음에 문제를 딱딱 풀면 오히려 합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게 두렵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납득 다 하시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너무 당연하게도 첫 문단에 나오는 용어나 정의들 철저히 숙지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 자,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 사실은 이겁니다. 독서지문 본문 표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즉, 본문을 색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색인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독서지문 본문에 하이퍼링크 달 거예요. 링크 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뭘 물어보면 바로 링크 눌러서 거기로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지금과 같은 수능 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독서지문 본문에 표시를 할 때 저는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독서지문 그냥 깨끗하게 보자, 표시하지 말고 보자라든지, 밑줄을 많이 치자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론명 학자 개념에는 네모를 쳐야 됩니다. 왜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바로 갈 수 있게 하려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즉 포스트잇 플래그 붙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느낌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그래야 빨리 가서 일치를 판별하거나 얼른 다시 읽으면서 그 부분을 다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효과를 이제 잠시 뒤에 있는 독서 지문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지문입니다. SF 영화 지문이에요. 자, 제가 위에 독해 목표를 써놨죠. 정독할 것, 그리고 학자 및 핵심 개념어에 네모 표시할 것 분명하게 써놨어요. 자,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분류를 잘해서 빠른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자 및 핵심 개념어에 네모를 미리 표시하시고, 그러면서 읽으시면서 이제 다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그 학자 물어보면 빨리 네모만 스캔해서 그 부분으로 가라. 요거 잘해야 돼요. 자, 갑니다. 진짜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읽을게요. 대중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라면서 영화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형성되고 변형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쓸모없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크라카우어라는 학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모치겠습니다. 왜냐?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를 물어보면 바로 여기로 오기 위해서. 자,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돼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념을 그냥 드러내면 그거 선전성동 영화죠. 그죠? 이념 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는데,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인데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러한 이념들 있죠. 이게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답니다. 자, 이면 뭔지 아세요? 은근히 여러분 이면이라는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면은요, 내면과 같은 용어입니다. 내면. 즉, 뭐의 반대말이냐, 어떤 것의 반대말이냐, 이면, 내면은 표면적이다라는 표면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이다라고 하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면은 내면입니다. 표면과 반대말이에요. 즉, 불순, 위험, 간주되는 것들이 영화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 이미지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모함으로써 열심히 해석함으로써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함으로써 그 감추어진 이념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몰려 사회까지 이해해보자 라면서 자, 지금까지는 사실 나열이었죠. 이념이 숨어있대 이 정도 말고 나온 얘기 없어요. 쉽죠? 게다가 예시도 줘요. 자,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면에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나오는 독일 사회의 현실 도피, 퇴행 심리, 왕정복고 이념 같은 거 이런 이념들이 숨어 있는 거를 읽어낼 수 있다라면서 예시 하나를 주는데 뭐 우린 그 전에 영화에 이념이 숨어 있대 뭐 이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되는 예시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게 답니다. 크라카워는 영화 속에 이념이 숨어 있대. 그래서 이 이념을 읽어냄으로써 사회를 이해할 수 있대. 이게 답니다. 쉽죠? 그죠? 자, 그 다음 크라카워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 얘기를 했다면 자, 프레드릭 제임슨이 나옵니다. 네모쳐야죠. 왜요? 제임슨 물어보면 바로 일로 오려고요. 자, 그래서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 파편적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총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역사화가 뭐냐? 봤더니 회고적인 방식으로, 즉 과거 회상적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이런 방식. 이렇게 서술을 하면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라면서 끝이 납니다. 진짜 아무 얘기도 없죠. 프레드릭 제임스는 역사화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해서 그래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게 다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지문 어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모를 쳐두시면 문제에서 크라카워는 하고 물어보면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오면 돼요. 프레드릭 제임스는 바로 여기로 와서 뚫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만 잘 치시는 걸로 웬만한 것이 해결되는 체제가 저번 수능에 이어서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지문 볼게요. SF. 자, SF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뭐 영화로 치면은 뭐 마블의 어벤져스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엔드게임 이런 것들. 자, 근데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개연성 얘기를 합니다. 개연성은 합리적으로 납득만 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서 에이, 거짓말. 에이, 세상에 타노스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웬만큼 이상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수빈입니다. 수빈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험 현장에서 다르코 수빈이에요. 다르코 수빈. 우리 다르코 수빈님이 이야기하기를 자, 사실은 별 얘기 안 해요. 노붐 이미 네모쳐져 있네요. 노붐이라는 개념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볼까요? 자, 노붐은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며 그리고 작품 전체에 영향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며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이며 작품의 세계관 드러내는 장치 다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왜요? 예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코 수빈 씨가 노붐을 얘기했는데 이건 경이로움, 지배 요소, 차이 드러내기, 세계관 드러나는 장치래 라는 거 그냥 표시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노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요 네모 바로 오시면 요거랑 대조하면 되죠. 그죠?
자, 예시가 없기 때문에 노붐이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르코스비 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자, 이제 인지적 낯섦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적 낯섦. 자,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한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다름이며, 다름 되게 중시하나 봐요. 다름을 인지해서 우리는 현실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인지적 낯섦은 다름을 인지해서 현실의 거리를 두고 현실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현실을 바라봐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이다 라고 하는데, 역시 노붐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낯섦도 예시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냥 다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낯섦에서 유발되는 다름이 현실 비판에 도움된대까지밖에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자, 오늘날의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류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기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 뭐요? 네, 유토피아예요. 이거를 탐색해서 사회를 좀 낫게 하자는 얘기겠죠, 뭐. 그죠? 이렇게 하면 글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본문 좀 쫙 읽어드렸는데, 진짜 문장이 안 뚫려요. 이 문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죠? 한 개도 없죠.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수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즉, 분류만 잘하시고, 어떤 분류? 자, 크라카워, 프레드릭 제임슨, 그리고 다르코스빈, 노붐, 그리고 인지적 낯섦, 유토피아, 요 정도로 분류만 잘하시고, 그거 물어보면 거기로 바로 가십시오. 물론 잘 읽었으니까 기억이 나면 바로 풀어버리시고, 기억이 안 나면 네모친 대로 바로 가세요. 알겠죠? 즉 인덱스와 포스트잇 플래그화 시키는 이 작업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적절한 것 찾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1번부터 볼까요?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의 특징은 특정 시대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죠? 숨겨져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념. 자, 2번. 좀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크라카워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자, 일단 우리 뭐가 나왔죠? 밀실, 광인, 독재자 찾으러 갑시다. 여기 있네요. 밀실, 광인, 독재자 찾았죠? 밀실, 광인, 독재자에서 진짜로 이념을 읽어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밀실, 광인, 독재자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에도 밀실, 광인, 독재자에서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여기까진 맞습니다. 근데 2번 문제 잘 봐요. 성급하면 안 돼요. 자,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것도 증명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현실 도피의 퇴행적 심리와 왕정복고. 이게 불순한 건가요? 그냥 불순해 보여요. 2번. 그러면 제대로 푼 거 아니에요. 답은 맞췄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게 불순한 건지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 영화에서 밀실, 광인, 독재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념들을 읽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는 감추어진 이념이 있어요. 그죠? 영화에는 감추어진 이념이 있고, 이 이면에 감추어진 게 알고 봤더니 여기 있네요. 불순한 겁니다. 불순한 거. 즉, 불순한 이념이 감추어져 있는 게 이때의 영화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를 불순하다고 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하다는 요 불순하다라는 문장까지 가지고 와서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두 문장을 좀 조합해야 되는 문제라서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보통 우리는 첫 문제에서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거나 또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충돌해 한 문장으로 증명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 문장과 위에 있는 문장까지도 끌고 와서 결합을 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첫 문제부터 많이 당황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바로 우리 5번 넘어가 볼게요. 자, 프레드릭 제임슨. 아까 네모 쳤잖아요. 그럼 이거 풀 때 그 네모 친 대로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그죠? 자, 또 중요한 점. 추론이라는 문제면 본문 내용에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추론해야 될 수도 있고 본문 내용에 같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늘 연습했듯이 기억의 의미하고 그 문장이 나왔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접 문장이에요. 인접 문장. 만약에 이 기억이 어떤 핵심어다, 개념이다. 그럼 본문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대상이. 근데 이게 문장이다. 그럼 바로 윗문장, 아랫문장 그대로 베끼면 평가원은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랬나 볼까요? 자, 기억의 의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역사와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가 뭐 찾으라 그랬어요? 인접 문장. 자, 밑으로 가볼, 다른 글이네. 그럼 위로 가시죠. 자, 위로 갔더니 뭐라고 써있죠?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자, 과거처럼,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 총체적 조망. 자, 똑같은 문장 찾읍시다.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 총체적 이해. 너무나 2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깊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장, 인접 문장으로 바로 추론하고 대입하십시오. 바로 확인하고 대입하십시오. 자, 주관 개입하지 마시고.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6번 문제. 훌륭한 문제입니다. 6번은 틀리셨다면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다음의 입장에서, 자, 다음의 입장이 뭡니까? 요 보기의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의 입장에서 라는 말이 나왔다면, 다음의 입장에서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는 다음의 입장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기라고 했을 때, 즉 보기의 입장에 아주 충실하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보기의 입장이 참인 거예요. 자, 보기의 입장에서 A는 뭔가 봤더니 이거 본문입니다. 그죠? 어디냐면 잠깐 화면 보여드리자면 여기입니다. 본문이에요. 자, 보기의 입장에서 본문을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자, 보기의 입장에서 본문을 평가할 건데 설마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 보기가 본문이랑 똑같은 얘기하면서 본문 너무 멋있어요. 본문 짱! 이러고 끝낼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평가는 뭡니까? 본문을 욕할 겁니다. 너 잘못됐어. 평가는 당연히 비판하는 거잖아요. 원래 평가라는 게 점수를 깎는 거잖아요. 우리도 100점에서 깎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평가한다는 건 비판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예요. 다음의 입장에서 본문 내용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맞아요. 설마 평가원에서 찬양하겠어요, 본문 내용을? 그거 왜 물어봅니까? 그죠? 비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판 몇 개 있어요? 간과했어. 너 수정해. 2개밖에 없어요. 비판 2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일단 너무 당연하게도 이 보기를 읽어봐야겠죠? 보기 다 읽어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자, 유토피아? 그거 실험 불가능해. 그리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넘어. 즉 어디? 유토피아에 없어. 즉 유토피아 부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토피아 본문 A에서 어땠나요? 긍정이었어요. 유토피아라는 어떤 현실 너머의 이상적인 세계를 통해서 뭔가 여기 있는 환경오염 전쟁 해결해보자. 자, 근데 보기는 뭐예요? 유토피아 쓸모없어. 이런 얘기죠?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당연히 5번이죠. 유토피아 한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 모색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잘 읽고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한 다음에 본문을 확인해 주시죠.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보시다시피 노붐, 인지전 낙섬 이렇게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 일치 문제예요. 당연히 아까 네모 쳤던데 다 가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저는 5번, 답 5번만 증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틀립니다.
왜일까요? 자, 한번 제가 5번 읽어볼게요.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개념이다. 자, 여러분 수반 아세요? 수반. 자, 일단 이 관련 문장인 인지적 낯섦 포인트로 가봅시다. 자, 인지적 낯섦. 자,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지적인 체험이래. 뭐라고요?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자, 본문에 따르면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거예요.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요. 알겠죠? 근데 5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5번에서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돼 있대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게 본문이고 5번 뭐라고 한 거예요? 이성적 성찰이 있는데 감각적 충격이 여기에 수반, 즉 얹힌 거라고요. 수반 뜻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 아니고 수반이라는 어휘 알아? 물어본 문제예요. 수반은 얹혀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수반이에요. 뭐라고요? 수반은 얹혀서 함께 더불어 가는 거. 이게 수반이에요. 자, 이거는 본문은 통해 도달. 근데 5번은 얹혀서가 완전 다르죠. 수반 어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주셔서 5번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8번. 보기 문제네요. 보기 문제. 자, 일단 읽어보시면 되게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우주선이 있고요. 근데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두 구역의 갈등 얘기 나오고 나중에 화해로 맺는 결말. 자, 이거 답을 한번 봐볼게요. 저 답은 1번입니다. 자, 지상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다. 아까 제가 위에 보기에 밑줄을 쳐드렸죠. 요 부분. 자, 뒤덮여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일까요? 지금 지상이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여 있다라는 게 뭔가를 벌써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일까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근거 문장을 좀 찾아봤는데, 자, 여기를 보시죠. 자, 크라카우어입니다. 크라카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미지, 이거를 해석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념을 읽어내는 겁니다. 즉, 영화의 표면에 드러난 거, 그거를 해석해야 심층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보기 문제에 있는 단순하게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건 그냥 가시적인 이미지에 불과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뭔가가 나오는 건데 그냥 이런 공간이 있어라는 건 아직 해석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그죠? 아직 해석해서 이해한 결과가 아니고 가시적인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하고 요 지문에 대한 또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치고 다음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번 사회 지문은요, 난도는 아주 쉽습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굉장히 쉽고요. 분류만 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학자별로 네모만 잘 치고 일치 찾는 걸로 끝나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얼른 간단하게 보고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이제 언론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시사 현안을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대요.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항을 피상적으로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막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다? 바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이 공공저널리즘이 나왔다라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진짜 글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자가 2명 나와요. 공공저널리즘에 리프만과 듀입니다. 자, 학자 네모 쳐야죠. 리프만은 공공저널리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중이 저마다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공중이 뭐죠? 대중이죠, 대중. 자, 리프만이 보기에는 고정관념 가지고 있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리프만은 공중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대중들의 능력을 되게 낮게 평가한 것 같아요. 자, 게다가 나오네요 또. 전문 지식도 부족하다. 누가요? 공중이에요. 대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는 뭐라고요? 네,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대중들은 전문 지식 없고 고정관념이 있고 별로야.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전문적으로 잘 전달해줘 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죠. 이 정도 난도는. 자, 듀이는 무슨 얘기를 했냐? 반대입니다. 대중은 합리적 존재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공중, 대중을 파편화된 공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가지고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돼. 그래서 공중들이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담론이 뭐예요? 담론은 대화입니다. 진짜 사전 찾아보면 대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즉 공중들은 합리적 존재인데 이들을 공적 문제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중 대중들이 공적 문제, 뭐 정치, 사회, 경제 이슈겠죠. 이런 것들을 막 대화함으로써 민주사회가 발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리프만과 듀이는 대중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젠. 어때요? 지금 학자들 딱 나열되고 있죠? 학자별로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치 찾으러 오시면 돼요. 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 로젠도 공중문제의 참여자를 본 거니까 나쁘지 않게 봤네요. 그죠? 나쁘지 않게 봤어요. 자,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와, 목적을 줬어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공론장에 참여하게 해서 공공문제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이를 위해 공공저널리즘은 설문, 회의, 이해, 인터뷰 등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언론 보도가 실제 문제 해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 형성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공공저널리즘은 뭔가 그러면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된다는 객관성 측면의 문제가 있대요. 즉 주관성이 개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누가 나오죠? 네, 마이어가 나옵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해요? 사회과학적 방법을 쓰자.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 사회과학적인 조사 방법, 보도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잘 취합하고 분석을 하면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보도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글 전체를 좀 조망해 보자면 공공저널리즘이 뭔지 나왔고요. 리프만은 대중을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리고 듀이는 대중이 좋다. 대화를 이끌어내자라고 했고 로제는 이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이끌어내자. 듀이랑 비슷했네요. 그리고 마이어는 어떤 객관적 연구 방법, 보도 방법론,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 확보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되게 쉽죠. 그죠?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일치 문제죠. 진짜 간단한 일치 문제여서 듀이가 공중을 어떻게 보았니? 중심이제가 뭐니? 괴리된 게 불러온 결과가 뭐니, 비판 주장에 대한 그게 뭐니, 라는 거 다 찾아보시면 돼요. 다 찾아보시면 되고, 언론인 전문화 제도 절차는 진짜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1, 2, 3, 4번은 직접 찾아보시면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여서 또 5번이 너무나 문제에 어떤 일치와 결의된 거여서 답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쉬웠죠? 11번. 자, 11번. 와,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요 5번 문제 풀 때 제가 기억의 의미, 니은의 의미, A의 의미 물어봤는데 그게 문장이면 제가 뭐 찾으라고 했어요? 인전문장 찾으라고 했죠? 자, 우리 다시 11번 가봅시다. 자,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찾으러 가야 돼요? 인전문장을 우리는 찾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했는지 볼 거예요. 자, 일단 기억으로 가볼게요. 기억입니다. 자,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 자, 인접 문장을 좀 봐볼게요. 인접 문장.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걸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잔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파편화된 공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뒷문장이랑 결합이 되네요. 자,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 다음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어디 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진술되어 있어서 가장 유사한 문장이 뭘까요? 이거 보이세요? 자, 공중의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요구, 참여. 비슷한 단어죠? 답이 4번입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밑줄 쳐져 있는 문장, 이번에는 아래 문장을 보니 아래 문장이 윗 문장을 다시 한번 서술하고 해설해주고 있고, 그럼 이 아래 문장 갖고 와서 같은 형태의 단어를 쓰고 있는 문장을 딱 고르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공적 담론의 장. 그때 민주주의 실현 가능. 뭡니까? 공중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 이게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다라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되게 고민의 여지 없이 되게 빠르게 고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4번으로 가고요. 자, 12번도 답만 좀 보자면, 자, 사례 2를 보시면, 경제 위기야. 그래서 여러 회의를 하고 인터뷰를 마련하고 지역민 대상에 여러 논의를 했어. 그 결과 B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나. 하지만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돼서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고 결국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어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답이 4번인데요.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 목적이 뭔가요? 자, 로젠과 마이어가 평가하는 이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이 뭘까요? 개최지 선정이 목적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공론장을 형성함만으로도 충분한 이의가 있다. 즉, 목적은 토의입니다. 토의만 되고 마이어에 따르면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성 확보하면 그걸로 공중의 숙고를 촉진했으면 목적 달성이에요. 즉, 요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냐, 뭐 후보지로 있는 게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냐 아니냐라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숙고되고 토의되었냐, 이게 공론장이 형성되었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대로 목적이 이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공공저널리즘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진 않겠죠. 토의만 되면 이건 목적이 실현된 겁니다. 답이 4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어휘 문제는 3번인데 이거는 금방 확인 가능하니까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과학지문에 대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학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지문은 그래도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해요. 이번 시험에서는. 확실히 난도를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잡았습니다. 중보다 높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오고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사실이나 시기나 관계들을 잘 표시해 놓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잘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늘로 긁어서 저장하는 방식, 소리를 저장하는 방식인 아날로그 형태 방식을 먼저 1문단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서 저장한다. 자,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 자, 소리 크기가 작든 크든 중간이든 비트 할당은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를 소리 크기에 따라 비트 할당이 많이 된다고 이해하면 처음부터 끝난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즉, 소리 크기의 균일한 모든 소리 크기에, 즉 소리 크기와 상관없이 균일한 비트 수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을 합니다. 16비트를 할당하면 자,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자,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당연히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를 늘리면 소리의 음질이 더 좋아지겠죠? 단순히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디오 파일은 여러분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아껴야 돼요. 압축해야 돼요.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지가 이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진짜 시작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보호와, 개념입니다. 네모하겠습니다. 개념. 지각보호와. 자,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감도가 뭐예요? 감도. 즉,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 감각할 수 있는 정도. 즉, 청각 특성에 따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면 된다. 자, 읽음은 좀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되실 텐데, 자,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안 들리는 거 빼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용량 우리가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각보호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 자, 요거 띄어쓰기 되게 난해할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이거 어떻게 읽지? 막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개념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가 있는데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이렇게 끈을 읽어야 돼요. 최소 가청 강도. 조용할 때, 자, 언제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가청. 감지하는 게 가능한 가청할 수 있는 소리 크기, 강도. 그래서 최소 가청 강도예요.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우리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소리 크기예요. 좋습니다. 자,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정의 2번 반복해주네요.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헤르츠를 소리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또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자, 10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이라고 서술이 돼 있다면 헤르츠, 주파수 뭡니까? 주파수는 고음 저음인 거지. 소리 크기 아닌 거죠.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는 소리 돼 있으면 고음 저음의 구별이 바로 주파수인 거지 소리 크기 아닌 겁니다. 당연히 이걸로 문제 내겠죠. 실제로 냈고요. 자,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개념이다. 차폐입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 자, 이때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뭐라고 한다? 차폐음이라고 한다. 자,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차폐음의 차폐음이 뭐였죠? 차폐 일으키는 큰 소리, 차폐 일으키는 큰 소리인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 뭐라고요?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에요. 뭐라고요?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 근데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이거 잘 잡으시고. 이때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우리가 지금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여기 나열된 관계. 차이가 많이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장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 임계대역이에요. 이 나열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문제 풀 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주파수를 머리에서 그려서 막 실제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근데 또 뭐라고요? 고음에서는 이 임계대역,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의 구간이 또 훨씬 넓대요. 고음에서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 아까 위에는요, 조용할 때의 청각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최소값은 최소 가청 강도였고, 이번에는 차폐를 고려한 뒤에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 이건 뭐라고 한다? 네, 차폐 문턱값이라고 합니다. 차폐를 고려했을 때, 위에는 조용했을 때, 이거는 차폐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값. 자, 그래서 지각보호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근데 아직 어떻게 압축하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이러한 개념들이 있고 이러한 성질들이 있는데 소리에 이걸로 압축을 해볼게 까지밖에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지각보호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는 1번 과정을 한 다음에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근데 다행히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죠. 자, 뒤에 있나 볼까요? 소리의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소리의 크기와 차폐 문턱값 사이의 어떤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어차피 못 들으니까 제거한다. 다행히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막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심플하게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 들리지 않으니까 뺄게, 이 얘기 말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걸 막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계산시키는 지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개념 뭐 잡았죠? 지각보호가 이 전체 과정인 거고,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소리 크기 최소값 들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차폐는 뭐예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 안 들리는 거. 이때 큰 소리를 차폐음. 자, 그리고 임계대역이라는 개념,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인 거고, 근데 이게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차폐를 고려했을 때 청각이 들을 수 있는 걸 차폐 문턱값이므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 문턱값은 다른 거니까 구별을 해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정들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차폐 문턱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실을 낮추고 압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쓱 봐주시면 됩니다. 과정은 1, 2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이제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윗글을 읽는 방법. 자, 답부터 좀 볼까요? 답이 3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화작하시는 분들 익숙하지 않아요? 장문에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2년 동생인 이제 09년생들부터 적용되는 입시에서는 2028학년도 입시죠. 독서가 장문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독서와 장문이라는 과목이 실제로 내신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문 스타일의 문제, 화작에 있는 장문 스타일 문제가 독서에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요 3번이 왜 답이냐? 자, 소리 크기. 이게 압축의 변수일까요? 자, 한번 이 문단 가보겠습니다. 이 문단 여기네요. 자,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가 아니라 이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 즉 이 비트의 개수에 따라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트의 개수가 사실 압축의 변수예요. 그래서 소리 크기 자체는 압축의 변수가 아닙니다. 그죠?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져서 음질이 좋아지는데, 이거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압축할까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크기는 어차피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 크기 자체가 압축의 변수는 아니다. 비트의 개수를 많이 부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X를 칠 수도 있고, 또 두 변수의 관계, 이 3문단에 나오는 청각 특성과 소리 크기의 변수 관계를 이해하며 읽어서 알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2문단, 3문단 연결해서 읽을 필요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답은 무엇보다도 3번으로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그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일단 답이 3번입니다. 자,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됩니다. 자, 뭐라고요?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작든 크든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정확히 이 문장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거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16번, 17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6, 17번은 하나하나 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가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그죠? 주파수가 아닙니다. 주파수가 아니라 소리 크기의 최소값입니다. 자, 2번,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아, 그게 아니라, 자, 임계대역 개념 찾아서 잘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지, 차폐음의 주파수와가 아닙니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지, 완전 잘못 가져왔습니다. 자,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고음에서는 저음보다 임계대역이 넓다. 자, 저음이 고음보다 넓은 게 아니라 고음이 넓어요. 고음이 넓어요. 됐죠? 간단하죠? 자, 이제 4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 그럼 차폐음 정의 갑시다. 차폐음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큰 소리죠. 작은 소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벌써 5번 나왔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임계대역은요,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임계대역은요,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임계대역이니까, 이거보다 크면,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증명드린 바로 요 문장과 요 문장, 요 포인트, 임계대역의 정의,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차이 나면 일어나지 않는다. 요 두 문장을 딱 붙이시면 답 5번을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걸로 증명하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가장 어려웠던 문제, 요번 9월 평가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역시 적절한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자, 이거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왜냐? 최소 가청 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죠. 자, 차폐 문턱값은 다시 보겠습니다. 차폐를 고려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값. 자,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값. 차폐 문턱값은 차폐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감지하고 들을 수 있는 최소값. 이게 같다는 얘기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폐 없었어도 어차피 들을 수 있는 최소값이 똑같아. 차폐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맞네요.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단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좋아, A를 들을 수 있겠군. 자, A 소리 크기가 어떻게 되죠? 30이죠. 근데 우리가 최소 들을 수 있는 건 38부터 들을 수 있네.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자, D 보시면 D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임계대역 나와 있네요. 자,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자, 최소 가청 강도는 2예요. 2 들을 수 있는데 차폐 일어났으니까 6으로 올랐죠. 그죠? 원래는 이제 2부터 들을 수 있는데 차폐가 일어났으니까 6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6부터 들을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차폐 일어났으므로, 여기까지 역시 맞네요. 맞는데, D를 들을 수 없겠군. 자, 지금 6 기준으로 D는 소리 크기가 55나 되는데, 55면 들려요. 6부터 들리는데 55면 들리죠. 그래서 있어요. 틀렸고요. 자, 일단 1, 2번 답이 아니고 3번 볼게요. A,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진짜 같네요. 소리 크기 같네요. 자,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자, 비트 할당은요, 압축할 때, 즉 마지막에 순서 봤던 거 보시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비트만이 할당합니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를 고려해서 비트 할당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A와 C의 차폐 문턱값 같나요? 진짜 같네요.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여러분, 임계대역 가보시면 임계대역은 뭐에 대한 겁니까? 임계대역은요, 보시다시피 주파수 구간이에요. 주파수에 대한 거예요. 주파수. 가장 높은 주파수, 가장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주파수 사이의 구간. 근데 차폐 문턱값이 같더라도 주파수는 정말 10배 차이 나는데요. 주파수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폭이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나온 거죠. 자,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 자, C, D의 소리 크기가 나와 있죠. 지금 C가 더 큽니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자, 비트 할당 우리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비트를 많이 할당 여기입니다. 누구한테요? 차이가 커요. 차폐 문턱값이랑 소리 크기랑. 자, 차폐 문턱값이랑 소리 크기 차이 봅시다. 자, 요 둘의 차이 누가 큽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D가 더 크죠. 차이가. 그죠? 요 한 자리잖아요. 차폐 문턱값이. 그러니까 D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D에 더 많은 비트 할당.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전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2026학년도 9평 문학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입니다. 자, 고전소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화전 해설하기 전에 고전소설 접근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우린 당연히 보기 읽으면서 소설 해석 기준을 설정할 거고, 긍정적 중립적 인물과 부정인물 평가해서 그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그런 식의 읽어 내려가는 그런 독해 감상 방식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고전과 현대 포함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물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인물,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갈등이 있고 누가 빌런이었고 이런 게 쫙 파악이 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상이 뭡니까? 왕입니다. 임금이에요. 자, 전라도 여산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이 뭡니까? 원님, 사또입니다. 자, 원님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인심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때 이화란 장사가 있습니다. 네, 이 장사, 힘 좋고 덩치 큰 그 장사 맞습니다. 이화란 장사가 있어. 근데 무과에 급제했는데, 자리가 안 나서 시험은 합격했는데 일단 발령 대기 상태예요. 벼슬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분을 해야 하더니 정말 너무 울분이 차가지고 전하, 제가 급제했는데 벼슬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저 여산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다던데 원님들이 다 죽고 나 거기 배치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상의 보시고 대희하여, 여러분 고전소설은 이거 잘 챙기시죠. 희가 뭡니까? 기쁠 희입니다. 기쁘다 희자예요. 한자. 그래서 대희면 긍정 시그널이다 라는 거. 대희해서
여산부사를 제수한다. 즉 여산부사에 임명했다. 제수했다는 건 임명하다. 왕이 내려줬다. 이런 뜻이에요. 여산부사를 제수하자. 그래서 대희에서 또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이화가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경. 이 경은 놀랄 경자죠. 이거는 부정단어예요. 대경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잡아놔야 돼요. 가족이 안 좋아하면서 여산 가면 원님들 다 죽던데 네가 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겨낼 겁니다 하고 갑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에선 이화는 아전집에 자물쇠에 깃든 홀령인 여백에게 이제 원을 죽인 정체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화가 매우 화내면서 이 홀령인, 자물쇠에 깃든 홀령인 여백에게 진실의 방으로 가자라면서 이제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산골에 천년 묵은 여우 한 쌍, 2마리가 있어. 2마리가 있는데 근데 원님마다 이 피를 빨아먹어서 원님들이 죽는 거야. 원님마다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는 요괴들이 있어. 요괴들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고해서 이 나무 베고 요괴 잡아라. 근데 조건이 있어. 일시에 둘을 다 잡아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화가 이 말 듣고 너무 기뻐서 내가 잘해볼게 라고 하고 각 면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무를 겹겹이 둘러 진을 친 다음에 이 나무 배 버리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말려요. 왜? 이거 신선이 나오는 영험한 나무입니다. 나무 위에 백발 노옹, 즉 할아버지와 노파, 할머니 신선이 있어요. 이거 나무 베도 될까요? 하니까 너희 이거 요괴 잡아야 돼. 빨리 배! 라면서 이야기하니까 꾸짖는 소리에 놀라서 모든 군사, 누가요? 모든 군사가 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나무 베니까 막 나무에서 피가 나와요. 유혈이 낭자에 피가 나오니까 이거 베지 말까요? 하니까 이제 또 이 원이 누구야? 당연히 이제는 새로운 원님이 누구야? 이화잖아요. 그러니까 이화가 고성으로 꾸짖으면서 빨리 배! 라고 하니까 누가? 제군이 마지못해 일시에 배니라. 자, 여러분, 제가 뭡니까? 이 제는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두가 일시에 배니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의 베어지니까 이 노옹과 노파, 요괴죠. 살리라 라면서 소리 지르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창검을 발사해서 요괴를 잡으라 해서 와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네요. 기뻐요 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죽은 여우는 수요뿐이라면서 대경실색. 제가 아까 대경의 경, 나쁜 거라 그랬죠? 부정당하라 그랬죠?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앞에서 일시에 둘을 다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여우는 수요뿐이라 라고 대경실색했다면 이거 뭡니까? 실패한 겁니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요 끝나는 부분에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이거 인지 못했으면 3점짜리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실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는데 답은 5번이에요. 화가 나무를 벤 게 아닙니다. 자, 나무 누가 뱄죠? 나무 누가 뱄죠? 모든 군사들이 제군이 나무를 벤 거예요. 이화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나무를 벤 거지 이화가 나무 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은 연계 준비를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연계 준비를 스토리를 다 외우고 있어도 디테일은 일치로 다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연계는 스토리를 알고 전반적인 줄거리나 누가 부정인물인지 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풀리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소설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화가 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치로 다 찾아보셔야 돼서 되게 피곤한 문제입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치로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치로 하나하나 왔다 갔다 역시 하시는 겁니다. 자, 기억. 여산부사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네, 우리 이화가요. 왕으로부터 여산부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왜요? 내가 오래 벼슬을 하지 못해서 울분 때문에 상소해서 결국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벼슬을 못했던 울분을 임명된 걸로 해소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니은에 각 면의 하령, 명령한 거니까 명령에서 나무 베자고 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신이 되는 문제는 1번 보고 시험 현장에서도 2, 3, 4, 5번을 안 읽어봐도 무방합니다. 자, 바로 20번 가겠습니다. 역시 A, B 본문 왔다 갔다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A 어떤가요? 자, 이 나무가 굉장히 영험한데 나무를 베시면 정말로 화 있을 겁니다가 A입니다. 나무를 베시면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정한 부정적 영향 맞죠? 나무를 베시면 화가 있을 겁니다. B는 어떤가요? B 너무너무 고마워요. 요괴가 읍중에 있어서 이렇게 됐군요. 이제 태평 누리겠군요. 고마워요 라고 요괴 물리쳐서 고마워요 라는 긍정적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 골라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 바로 고전 소설의 마지막 문제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이화전에 대한 어떤 보기, 전반적인 내용인데, 자, 보기 확인하시고 전반적으로 1, 2, 3, 4, 5번 읽다 보면 하나 이상한 게 잡혀요. 답은 5번이에요. 왜요? 여러분, 수여우가 죽었죠. 마지막에 순놈여우가 죽였는데 수여우 뻔이라 하면서 망했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했다고 한단 말이죠. 망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좌절 실패입니다. 근데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긍정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스토리 마지막 부분 정확히 이해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시와 고전 수필 파트로 가겠습니다. 네, 현대시. 역시 우리는 보기부터 읽으면서 시에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시의 상황과 정서입니다. 시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시의 정서가 어떠하며 마지막에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뭐 극복 의지를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긍정인지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한다? 디테일과 단어에 집착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최종 정서 변화 여부만 따지고 문제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들을 확인하는 식으로 해결하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면 일단 보기를 좀 봤더니 보기에서 이번에 내용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 보시면 가에선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 가시가 인생의 황혼기. 인생 황혼기는 뭐죠? 노년기입니다. 노년기에 대한 시구나. 이거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얻은 상태로 우리는 가는 건데 보기 내용이 없어서 무서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보기에서 풍부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시가 심플하고 해석이 간명하겠구나 라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어이쿠 수필이 있네요. 자, 여러분, 수필은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 현대 수필, 고전 수필 모두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 무엇이냐? 바로 수필의 핵심은 주제 파악이라는 거예요. 즉 주제문만 잘 찾으면 문제가 뚫립니다. 수필 읽을 때 수필에서는 예시를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이 예시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버됩니다. 수필은 주제만 잘 파악하시고 주제 파악만 잘 됐다면 예시는 빨리빨리, 좀 심한 말로 대충 읽고 넘기십시오. 그래야 시간 내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수능을. 자, 뭐라고요? 수필은 주제 파악만 잘하면 됩니다. 뭐 예시 디테일 다 이해하려고 하다간 끝이 없어요. 갑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 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시다. 가부터 가겠습니다. 자, 박목월 경사. 이 시는 연계시기 때문에 아마 연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다 이걸 안채로 들어가서 안 읽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해설강이니까 처음 본다 생각하고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넘어가야죠. 아니 1년만으로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시를 여기서 끝냈겠지. 알 수 없으니까 시가 긴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길에는 자갈이 비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뭐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가뿐한 기분인가 봐요. 자, 근데 이거 뭐야? 젊음인데 무거운으로 수식받는 젊음이고요. 젖은 구두로 수식받는 젊음이에요. 그럼 젊음은 여기서는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무겁고 젖은 구두 같은 거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자, 무겁고 젖은 구두 같은 젊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젊은 시절에 힘들었나 봐. 되게 무겁고 젖은 신발을 신는 것처럼 되게 힘들었나 봐. 자, 근데 이거를 벗었대. 아까 보기에서 노년기에 대한 시라 그랬죠? 젊었을 때 뭔가 무거운 짐을 덜어낸 시인가 보다. 그래서 벗어서 가뿐한가 보다. 벗어서 가뿐한 시구나. 그러니까 이 시는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황혼기, 즉 노년기, 이거를 가뿐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구나라는 걸 이 시를 연계 준비를 안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면 딱 잡아야죠. 그래서 노년기 좋은 거, 젊으면 무겁고 젖어있고 안 좋았던 거. 그래서 이제 뚫렸으니까 결국 우리는 시야가 열리는, 시야가 넓어지는 노년기, 심오하고 잔잔해지는 노년기, 그리고 굉장히 설레는 노년기, 그리고 빛나는 길인 노년기로 계속 신비스러운 경상함을 느끼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시로 해석이 딱 끝나네요. 그죠? 이 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시 해석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요거를 잘 찾아서 부정으로 세팅했냐. 부정을 벗어나는 게 바로 긍정적인 것인데 그 긍정이 바로 뭐다?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노년기다. 그래서 노년기의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끝! 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 저는 실제로 이걸 이제 풀어보면서 시험지 받고 풀어보면서 이 시를 굉장히 멋있게 느꼈어요. 이 시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실제로 이 시를 읽으면 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바로 떠오릅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자, 아니었대요. 태양 체질이 아닌 겁니다. 태양 체질을 제가 지금 부정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아니었다니까. 다른 거겠죠, 아니었다니까. 자, 내 조상은 귀한처럼 아늑하고, 되게 좋은 단어네요.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다. 그러니까 달은 아늑한 거니까 이 시는 달이 좋은 건가 봐요. 좋습니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달빛 머리에 바다 글을 읽고 그리고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자, 밟고 뛰어놀고 글을 읽고 더불어 집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달빛이니까 달과 달빛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그럼 낮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자, 낮은 뭐예요? 힘겨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힘겨운 과정이에요. 그럼 쌤, 이거 뭐예요? 요 두 줄은 뭡니까? 밤을 기다리는. 즉, 포근한 그리움, 크나큰 기쁨이라는 달 또는 달빛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힘겨운 과정이 낮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그래서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전반적인 본문이 일관적으로 해석됩니다. 자, 일생을 달의 자장 속에 갇히가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그대로 누구한테 내 몸에 피가 되어 돌고 있고, 그래서 나도 밤에 나가 놀고 싶고, 그리고 달빛에 끌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나도 달빛 체질이다라면서. 별거 아닙니다. 상황은 그냥 달빛 체질을 예찬하고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내가 태양 체질이 아니라는 거고요. 정서 역시 달빛 좋아하고 끝이 납니다. 그걸로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다수필을 제가 읽는 걸 잘 보십시오. 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천지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없지 아니하다. 이걸로 아직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읽으면서 주제가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이 작은 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작은 도시락 같은 이 작은 사물에 있어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표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사물로도 뭔가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하면서 일단 넘어가시는 거예요. 규정하면 안 돼, 절대로.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들은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기도 한다? 사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람이 뭐 여기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인가 하면서 일단 넘어가시되 어이쿠. 자, 제가 형광펜 치겠습니다. 주제문이거든요.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 것에 달린 것일 뿐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일찍 줬네요, 주제문을. 네?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는 거고 사람 맘먹기, 사람이 대처하기 달렸다고요. 네? 이게 주제문이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제문을 찾았죠? 주제를 규정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주제에 충돌하는 게 없는지 발레가 없는지 내가 주제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닌지를 내가 주제를 잘 파악했는지를 잘 보면서 검증하며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 사례가 나오는데 집이 작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최재공 씨가 이야기합니다. 군의 집은 정말 작네. 팩폭을 하네요, 처음에. 근데 또 주제문 한 번 더 줘요.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에 달려있는 거다. 하면서 여러 사례를 주는데 우리는 이미 주제문 잡았으니까 이 사례는 빨리빨리 읽어서 넘기는 거예요. 빨리빨리 읽어서 넘깁니다. 그래서 쫙 읽고 내가 파악한 주제가 혹시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닌지만 검증하면서 빨리 읽고 이상 없으면 바로 문제로 가시는 거죠. 이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 자,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명사만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명사다, 명사다, 명사다. 맞네? 라면서 맞는데 문제는 이루고자 하는 화제의 의지는 아니다. 로 부정해 주시고 자, 2번 의인화된 대상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봐야 돼요. 그럼 보지 마십시오. 저도 실제로 안 봤습니다. 일단 넘기시고 즉 우린 적절한 거 한 개 찾는 거니까요. 자, 3번 냉소적체도 찾기 쉽죠. 근데 다 해서 비웃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2번은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4번 돌입합니다. 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있나요? 자, 연계를 공부한 사람은 바로 그냥 골라낼 수도 있고, 눈으로 보시면 유자나무 유자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유자나무 유자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 똑같으니까 요 앞부분 맞고요. 나의 동일한 시어 있나요? 봤더니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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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네, 합격이기 때문에 답 4번하고 2번이랑 5번 안 본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현장에서 넘어갔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 현대시의 첫 번째 표현법 문제는 다 검증하자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쉬운 거 반복 지금 답이었던 거 뭐 나열 열거 명사 종결, 영탐법, 서리적 표현 이런 거 물어보면 먼저 그거부터 달려들어서 맞으면 고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자, 23번은 정말 간단합니다. 역시 이제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해석을 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아까 달빛 체질 해석해 줬을 때 달빛 체질 시에서 아쉬움 느껴졌나요? 이런 거 아예 없어요. 너무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3번 골라내는 거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은 보기를 좀 읽어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밝은 속성 가진 걸 긍정으로 어두운 속성 가진 걸 부정으로 생각한답니다. 네, 부정으로.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개성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밝은 걸 부정으로 어두운 걸 긍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좋아요. 이렇게 개성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감상 문제니까 일단 쭉 스캔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본문과 비교하시기 전에 먼저 걷어낼 게 있는지 한번 정독을 쫙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거 5번 봐봐. 이 노년의 길을 걷는 것, 자가를 빛나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젊음의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노년의 경사길, 신비스러운 경사감 느낄게 라는 시에서, 이러한 시에서 새로운 것을 하는 희망이라는 걸 논의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주제 측면에서 틀렸습니다. 이걸로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25번은 아주 단순 일치라 거의 답만 부르는 수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답이 3번인 게, 디귿을 보시면 나에게 집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작다고만 했다. 작다고만 했지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26번 물론 다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요걸 좀 강조해 볼게요. 자, 수필은 주제 파악이다. 이 수필 주제 뭡니까? 사물에는 큼과 작음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다 볼게요. 여러분, 다의 주제가 이견을 포용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다의 주제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다의 주제가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의 주제가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맘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제 찾는 문제. 답 4번. 자, 보시다시피 수필은 예시 디테일을 물어보려면 문제에서 물어볼 때 찾으러 가면 되고, 주제 파악만 잘 된 상태에서 답 골라주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이나 현대 수필 절대 쫄지 마시고, 시도 역시 상황과 정서 중심으로 읽어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현대시와 수필 영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전시가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 읽으면서 시해석 기준을 좀 설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고전시가는 평소에 주요 작품 학습 경험 통해서 어휘력 좀 쌓여있고, 당해년도 EBS 연계작품 학습을 해두면 전부 해결됩니다. 그래봤자 고전시가는 임금에 대한 지도 절개, 사랑, 속세 멀리하는 자연친화 이 정도에서 기타 몇 개 붙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도 현대시처럼 보기 읽고 아는 우리가 연계나 기존에 준비했던 어휘 토대로 쓱쓱 읽어주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러 갑시다. 자, 보기를 봤더니 가시는요, 가 고전시가는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는 거래요. 이거 연계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야 돼요. 자, 나 시가는 사대부가 남성이, 강호가 뭐죠? 자연이에요. 자연에서 지내는 상황이고 모두 다 유교적 가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전놀이가 뭐죠? 자, 이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집 밖을, 즉 규방 밖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집 밖으로 편하게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모여가지고, 즉 전 부쳐 먹는, 꽃 얹어가지고 전 부쳐 먹으면서 같이 대화와 담소를 나누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석 가능한 사람은 그 지역의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쌓여있던 어떤 그 어려움을 풀어내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이제 가의 화전가입니다. 화전가. 자, 화전가는요, 연계이기도 하고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화전놀이를 나왔다. 그래서 장식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좋은 풍경 속에서 화전 부쳐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진다. 집에 가기 싫은데 결국 가야겠구나. 다시 찾아오마 하고 끝나는 시가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도 공명, 벼슬, 자연친화시에서는 공명, 벼슬은 부정이죠. 공명 같은 벼슬적인 요소들은 부정이고, 이걸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영욕은요, 명예와 욕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시에서 역시 부정입니다. 그래서 공명을 헤아리니 명예 욕심뿐이었도다. 나 그냥 동문에 궤관하고, 즉 벼슬 그만두고 유교경전 펴놓고 고기 잡고 약 캐고 청풍 즐기고 명월 즐기고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승화귀진할래 뭔지 봤더니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서 귀의할래, 즉 자연친화하다가 갈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친화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연계였고요. 가와 같이. 근데 자연 친화시는 사실 읽기가 너무 쉽죠. 이것도 청산 자연, 벽수 자연, 풍월 자연, 백운 자연, 백구 자연 함께 놀자니까 자연 친화할래 끝 하고 바로 문제로 가는 거죠. 이 정도 속도로. 알겠죠? 즉 주제 파악한 상태에서 그냥 주제와 충돌하는 게 없는지 쓱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27번.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모두 다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가도 언젠가 찾아올게. 미래에 다시 올게. 나도 나 결국 나중에 자연에 귀의할게. 자, 다도 100년을 함께 놀게 라면서 미래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많았던 게 1번이에요. 관념적 사유. 관념이 뭐예요? 관념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념적 사유 통해서 내면 수양이 나오려면 유교의 인, 이, 예, 지, 신 같은 철학적 개념이 막 나온 다음에 그걸로 내면 수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도 28번 질문이 정말 많았고 많이 틀린 문제예요, 학생들이. 자, 1번이 답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1번 가겠습니다.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장식이 찬란하대요. 호화로운 장식이 찬란하대요. 이거 보니까 아이, 종, 노소 없이 다 모인 여성분들이 장식이 찬란하대요. 이 장식 누가 했어요? 여성분들이요. 여성분들의 장신구가 찬란하다는 거지 자연경물이 찬란하다, 화려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29번. 자, 29번은요, 그냥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A, B에 대한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29번 보시면 일단 A가 뭡니까? 자, 찾아가 볼게요. A는 꽃입니다. 자, 지금 봄에 꽃을 얻었어. 즉, 봄이 왔으니, 꽃 피는 봄이 왔으니, 아니 놀고 무엇하리? 아니 놀고 무엇하리? B는 뭡니까? B는 백운에 누웠으니. 그렇다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봄이 왔으니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리고 백운에 누워있으리. 너무나 2번이죠? 자, 이거는 특별히 이슈될 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30번. 고전시가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연계여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전놀이 나온 거예요. 보기에서 뭐 나왔다고요? 화전놀이 나온 거예요. 화전놀이. 자, 보시면 화전놀이 나와서 정관이 뭔지 봤더니 솥. 응? 지금 솥 시냇가에 걸어놓고 이제 화전, 전 지져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전놀이 하는 장면인데 1번 보시면 시냇가에서 솥 걸어놓고 전 지지는 거, 이게 일상일까요? 소풍 매일 가요? 소풍이 매일의 일상이에요? 화전 매일 먹어요? 아닙니다. 화전놀이는 일상의 생활공간의 놀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되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어야 답이 나오는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가 숨어있는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 시가에 대한 문항 해설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마지막 현대소설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당연히 보기부터 읽으면서 기준 근거 찾으시고 인물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전이나 현대나 인물을 평가하며 읽고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보실게요.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돼 있다 라면서 이제 시대적인 면모만 나오고 권력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많이 건질 건 없겠습니다. 별일이 없으니 바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인하는 김원석이 양덕 영감 집에서 명절떡을 훔쳐옵니다. 이 떡으로 또쇠 아버지와 길성 아버지인 치전이 떡 먹기 내기 하다가 치전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순사가 찾아옵니다.
자, 이리 오너라 라면서 순사가 찾아와서 죄인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를 잡아 끄니까 원석이는 그래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로 양덕 영감이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치니까 약을 맡아보는 선날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니에요 라면서 왜 그러우? 라면서 이제 양덕 영감이 나오니까 이제 순사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해서 네! 하고 나서 주제소, 즉 지금의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이때. 자, 주제소가 나오면 일제시대죠.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 하는 동안에 새로운 인물 등장, 꽃갈참봉. 꽃갈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막 뛰어나옵니다. 막 나와가지고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까 나랑 갑시다 라면서 되게 멋지게 나랑 갑시다 라면서 등장합니다. 좋은 인물인가 봐요. 멋지게 나랑 가자 라면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왜 놀랐을까요? 벌써 치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구나라고 해서 놀랐나 봐요. 네, 근데 뒤에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도 갑시다 하면서 잠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제소에 이렇게 끌려갈 것 같은 양덕 영감이랑 양덕 영감이랑 그리고 꽃갈참봉이 무슨 사이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꽃갈참봉이 내가 대신 가했다고 했을까? 여기 나옵니다. 순사는 부자를 아빠랑 아들이었어. 왜? 양덕 영감이 아빠고 꽃갈참봉이 즉 아들입니다. 알겠죠? 순사는 그러면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그래서 굽신되면서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족들이 굽신되면서. 자, 중략 이후에는 치전이의 장사, 이 장사는 뭡니까? 장례. 치전이, 아까 떡 먹다 죽은 치전이 장례 치르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원석이가 양덕 영감 집에서 머슴이었는데 이 떡 먹고 죽은 사건 때문에 쫓겨나게 됐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슬퍼하면서 위로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그럼 원석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가서 뭐 하게요? 하니까 일단 뭐 노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죽은 치전길성인의 식구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렵니다 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서술자는 뭡니까? 나 아니면 작가입니다. 그럼 A에 나에 대한 게 나옵니까? 나를 찾읍시다. 청년은 나오지만 나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서술자는 나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이제 서술자를 어떻게? 작가가라고 바꿔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해서 사건 전모 제한적으로 전달한 건지 아니면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자, 이야기 외부 서술자도 아시죠? 작가입니다. 작가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 밝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죠?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했다? 자, 직접 인용이 뭐 하시냐면 엄매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쌍따옴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직접 인용입니다. 쌍따옴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아예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이렇게 라고 원석이가 말했다. 이렇게 원석이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죠. 쌍따옴표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 인용. 그럼 간접 인용은 뭐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라도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인의 식구를 도와줘야 했다는 말이며 괴롭다는 사정이며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일반 서술로 쌍따옴표가 없는 일반 서술로 전달해 주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표시한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규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엄매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쌍따옴표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직접 인용,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이렇게 가져오느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내용만 가져오느냐, 그걸로 직접과 간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 32번 문제는요, 그냥 인물의 이름을 여기 줬으면 좋을 텐데, 괜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금방 해결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즉, 꽃갈 참봉은 우리 양덕 영감이 곤란한 상황에서 순사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장면인데, 꽃갈 참봉이 양덕 영감 대신에 순사한테 나고 갑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고 갑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나고 갑시다로 파악해 주는 것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검증을 해도 답이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거 답은 2번인데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이다. 자, 놀랐어요. 왜요?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자, 벌써 소문으로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거에 따른 반응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맞아 보이는데,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응? 치존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들렸다. 모두가 알진 못했네. 이때 처음 듣는 양반도 있었네. 이때 처음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에요. 와, 저희 평가원에서 이 정도로 찾기 힘든 일치 문제 소설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정말 시간을 많이 쓰게 했던 문제고 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답을 보시면, 자, 답이 3번인데 얘들아 상황을 보자. 지금 일제시대 때문에 일제 순사, 경관, 이 제일 위에 있어요. 권력상으로. 이 밑에 예를 들면 뭐 양덕 영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머슴으로 사는 주인공 원석이가 있는 거죠. 순사 앞에서는 다 아랫사람인 거고, 자, 이 새로운 권력인 순사가 등장했다고 이 기존 신분제가 이거죠. 이 기존 신분제가 역전됐어요. 이 둘이 뭐 바뀌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역전된 거 없다. 답은 3번이다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항, 즉 문학과 독서의 전문항을 제가 좀 해설을 해봤는데요. 네, 이 9월 모의평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난도는 중정도 난이도고 작년 수능과 유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풀고 해설을 들으셨을 때 아시다시피 독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독서는 시간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또 본문이 턱턱 막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이 여러분도 지금 쭉 보셨다시피 좀 까다롭죠, 답 찾는 게. 그리고 마지막 현대소설이 굉장히 읽기에도 까다롭고 인물관계를 세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학에 대한 연습을 올해 수능 준비를 위해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히 EBS 연계, 화전가 같은 거, 경사 같은 거 안 읽고 갈 수 있으면 시간 절약이 정말 잘 돼서 그 시간을 다른 문학작품, 이번 두 출발 같은 염상섭의 소설이나 또는 독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선택 과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전체를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은 2개월 동안에는 EBS 연계에 대한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독서 문학의 본질적인 접근법과 독해 감상도 역시 철저하게 연습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지금까지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노승욱 강사였습니다.